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외도 상대방이 가족이었던 경우인데요. 남편이랑 처제가 외도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연인이라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형부한테 보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몇 번 싸우셨대요. 그런 문제로. 그러던 와중에 미혼 여동생이 덜컥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자친구도 없는 애가 임신을 하고 아이 낳겠다 이러니까 이제 가족들은 난리가 난 거죠. 실제로 이런 사건 대응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시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본격적으로 첫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다양한 이혼 사건 다루다 보면 정말 드라마 같은 불륜 사례들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실제 사건 바탕으로 불륜 세계가 얼마나 다양한지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와, 진짜 흥미로운 주제 같은데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런 불륜 사건들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가끔 받은 글 해가지고 막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글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극적이고 좀 충격적인 사건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진짜 궁금한데 그럼 어떤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외도 상대방이 가족이었던 경우인데요. 남편이랑 처제가 외도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미혼인 여동생이 혼전 임신을 했는데 왠지 아이 아버지가 남편인 것 같다 하시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유난히 남편이 가족들한테 다정하고 친근한 그런 스타일이셨다고 해요. 처음엔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동생한테도 잘하고, 특히 동생이랑은 성격도 너무 잘 맞아서 셋이서 데이트도 자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종종 셋이 자주 맥주도 마시고 막 그랬는데 가끔 순간순간 좀 두 사람이 많이 가까워 보인다, 저렇게나 친근하게 하나? 라는 생각을 가끔 하셨다고 해요. 그래도 이제 와이프 입장에선 설마 하신 거죠. 설마 가족이랑. 근데 어느 날 밤늦게 여동생이 남편한테 문자를 보낸 거를 우연치 않게 확인을 하게 되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긴 좀 그렇지만, 연인이라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형부한테 보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몇 번 싸우셨대요. 그런 문제로. 그러던 와중에 미혼 여동생이 덜컥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자친구도 없는 애가 임신을 하고 아이 낳겠다 이러니까 이제 가족들은 난리가 난 거죠. 여동생은 친구들이랑 놀다가 술 취해서 실수한 거다, 원나잇 상대라서 결혼할 생각은 없는데 아이는 낳고 싶다 이러는 거죠. 근데 아이를 낳아서 기를 거면 양육비도 그렇고 최소한 애기 아빠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이프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계속 일단 어떻게 되든 애 아빠는 일단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동생을 계속 본의 아니게 다그치게 되는데, 남편 반응이 너무 일반적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가족이라면은 당연히 처제를 좀 설득해서 애기 아빠 먼저 찾자 이래야 될 텐데, 밝기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냐, 우리가 감싸줘야 되지 않겠냐, 아이야 낳고 싶다 그러면은 낳아서 우리가 같이 키워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와이프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 거죠. 의심이 점점 커지다가 결국 두 사람이 불륜 관계였다라는 거를 와이프가 눈치를 챈 거예요. 사실은 남편이 결혼 전에 벌써 처제를 소개받고 나서 둘이 만취 상태에서 한번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좀 결단을 내리고 와이프랑 헤어지거나 최소한 처제랑 관계라도 확실하게 끊어냈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결국 당시 예비 신부였던 와이프를 속인 채로 결혼까지 하시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결혼 후에도 몰래 관계를 계속 이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제가 형부의 자녀를 임신하게 된 거고, 가족 간의 신뢰나 이런 건 완전히 다 무너졌죠. 근데 이런 경우는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혼 가능하고, 와이프는 남편뿐만 아니라 동생, 처제한테도 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근간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크게 손해를 입었느냐이니만큼 이런 가족 간의 외도나 배신 행위는 위자료 산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일반에 비해서 되게 높은 수준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건 궁금한 게 어떻게 발각이 됐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발단은 아내의 촉이죠. 이전부터 남편이 좀 수상하게 행동하는 것도 있었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생 임신 주수를 고려해봤을 때 특정 시기 즈음에 수상했던 남편의 행적, 그리고 동생의 행적 같은 것들이 다 정황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특정 시기에 두 사람이 같이 있었겠구나, 같이 밤을 또 보냈겠구나 라는 것들이 명백하게 정황 증거로서 나와서 자백까지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처음에는 부인을 했는데 어느 정도 외도 정황이 드러나고 난 이후에는 결혼 전에 실수했던 건 맞다, 근데 그 다음에는 성관계까지 한 적은 없었다 라고 하다가, 와이프 쪽에서 그럼 좋다, 나중에 친자 확인까지 불사하겠다 라는 취지로 강경하게 나오니까 결국에는 남편이랑 처제 둘 다 모두 자인하고 이혼에 이르시게 됐습니다. 진짜 대박이네요. 그럼 혹시 다른 사건들도 있나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얘기는 가족 간 외도는 아닌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좀 충격적인 유산을 남겨주신 얘기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생전에 외도했던 증거를 확보한 경우라고 보셔야 될 텐데요. 어머님이 사망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녀들이 어머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컴퓨터에서 어머니가 아버지 아닌 다른 남성이랑 성관계하는 영상이나 사진들을 발견한 경우였어요. 상대는 당시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가 같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 회사의 직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분은 당연히 이제 어머님 장례식에도 참석하셨고 유품 정리에 어머님 이제 회사 업무 인수인계하는 것까지 다 이제 물심양면 도와주셨던 분이어서 가족들이 고맙다고 막 따로 밥도 사주고 많이 의지했던 그런 분인데 나중에 그걸 다 알고 나서 너무 큰 배신감과 상처가 됐죠. 아니 이런 거는 재판이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많이들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못하는 게 아니냐, 살아계실 때 몰랐는데 그럼에도 혼인 파탄 사유가 될 수 있는 거냐 궁금해하실 수 있을 텐데 상간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이거는 배우자의 사망 여부랑 관계없이 생존해 있는 일반 배우자가 내 남편, 내 아내가 결혼 기간 중에 외도를 했다는 그 사실 자체로 인해서 받은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상간 손해배상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상간 상대방이 유족들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구상권이라는 게 뭔가요? 구상권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치렀을 때,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귀책에 대해서 책임을 혼자 다 졌으니까 당신 몫을 나한테 대신 배상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간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배우자랑 상간 상대방이랑 둘이 같이 저지르는 행위라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공동불법 행위예요. 그래서 원래 상간 손해배상도 두 사람한테 공통으로 부과되는 책임입니다. 따라서 상간 손해배상 청구한 이후에 상간 상대방은 본인이 혼자 지급한 위자료에 대해서 내 배우자에 대한 통상 절반가량을 구상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위 경우처럼 배우자가 사망하셨다면 구상권에 따른 채무가 상속이 될 테니까 유족들이 특별히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한 사실이 없다면 상간자가 그 유족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된 건가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인용되었고요. 이 경우는 동영상 증거가 너무 명백하니까 상간 사실 입증은 전혀 문제될 게 없었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그 직원이 회사에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적법하게 해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였는데 통상 사내 불륜 행위는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적법한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통상 판례 입장이거든요. 지금 얼굴 보는 것도 고역인데 그 직원을 월급까지 줘가면서 같이 일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비위 사실을 찾아내기도 했고 구상권을 청구 안 하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퇴직 처리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했죠. 만약에 다른 비위 사실 없었으면은 진짜 골치 많이 아플 뻔했던 사건입니다. 와, 진짜 이런 말씀하신 불륜 사건들 보면 정말 기가 막힌데요. 실제로 이런 사건 대응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시나요? 상간 손해배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증거예요. 막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가져오셔야 재판에서 이길 수가 있으니까요. 화나서 막 이렇게 사단내고 뭐 해봐야 나중에 증거 없으면 아무것도 입증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갖고 오시는 게 카톡이나 문자로 대화했던 내용들을 확보해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 당연히 내 배우자랑 상간자랑 같이 찍은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제일 결정적이겠죠. 간통이랑 외도는 기본적으로 좀 달라서 굳이 성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입증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단순히 연인으로서 교제했다는 사실, 연인으로서 주고받았던 메시지 이런 것만 있어도 충분히 상간 손해배상 청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텔이나 호텔, 숙박업소에 드나든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날짜나 시간을 좀 특정해서 그 출입 CCTV 영상을 증거부전 신청을 통해서 확보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겠죠. 내 배우자랑 상간자가 같이 숙박업소에 드나든 영상이 확보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2024년 이후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신설이 돼서 직접 뒤를 밟는다거나 아니면 심부름 센터를 이용해서 뭐 배우자나 상간자를 쫓아다닌다거나 집 앞에서 기다린다거나 회사 앞에 기다린다거나 이렇게 증거를 확보하시려고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역시 부부가 해당 차량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운행하는 상태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동차 수색죄라든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등의 저촉될 여지가 있어서 이것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좀 조심스럽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배우자 말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 대화라도 녹취하신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좀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배우자의 진술은 구체적일수록 좋고요. 이를테면 만난 경위나 데이트한 날, 그리고 관계하게 된 경위,
뭐 과정 등등을 좀 상세하게 진술을 하면 상대방 측에서도 생각보다 반박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상세한 진술이 뒷받침이 된다면 재판부가 봤을 때 그 진술의 신빙성도 올라가고 상대방도 실제로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진술 증거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진술이라도 구체적으로 잘 확보해 두셔야 됩니다. 의뢰인분들이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진술 증거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게 내 친구 누가 봤다더라, 그 회사 직원 누가 얘기해 줄 거다, 누가 증언해 주겠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증인 신청을 종종 문의하시곤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관소송 재판부가 증인 신청 잘 안 받아줍니다. 결국에는 내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나이 좋은 말 해주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지간한 증인들 진술보다는 당사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초기 대응 방향이 전체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시기보다는 차분하게 증거를 확보하시고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는 것, 그리고 법률 상담을 받으면서 증거 확보하는 데 조언을 좀 얻으실 수도 있겠죠. 그게 제일 현명한 대응입니다. 오늘 첫 시간부터 정말 충격적인 어떤 주제였는데요.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